네, 현장에는 박형진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환율. 대한민국은 구조상 고유가 고금리에 대해 환율에 휘둘리는 좀 나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의미할 것 같아요. 환율 자체가. 지금 금융당국이 100조 원이 넘는 유동성 공급했다. 이건 한국 경제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좀 보십니까? 좀 불안한 상황. 아, 불안한 상황으로 봐야 이죠. 되는군요. 네, 썩 좋지는 않은 상황 같습니다. 이게 100조대라고 기준점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창용 총재도 환율 걱정이 심하다라고 했죠. 사실 이게 우리가 1,400은 이미 돌파했고 1,500까지 좀 갈까요? 환율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1,500원을 수시로 넘나들 가능성이 꽤 아, 높다라고 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음,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그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 음, 특성이 어떤 위험 시기에 환율이 급등을 했다가 네. 그 위험 요인이 사라지게 되면 이제 급락을 하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 예. 최근에 우리나라 환율을 보게 되면 2021년부터 4년 연속으로 연평균 환율이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변동 환율제로 이행한 이후에 네. 처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 그럼 이거는 일시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환율이 오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당면한 구조적인 요인들 때문에 이 4년 연속으로 오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거고 음, 그러면 이제 구조적인 요인이 뭐냐? 이거는 이제 많이 언론에서 나오긴 했는데 일단 국내 거주자들이 해외 투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하나가 예. 있고 미국 주식에 많은 그렇죠.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그 이유가 우리나라 자산 시장의 성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 않고 있는 이유고 저평가됐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많이 저평가가 됐죠. 음, 그러니까 PER 밸류에이션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이 미국에 비해서 한 60% 정도밖에 평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 한 40% 정도 이제 디스카운트 되고 있는 거고. 그럼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우리나라 주력 기업들의 지금 현재 시가총액 상위 10위 기업들을 보게 되면 네.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한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고 네. 20년 전하고도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혁신 기업들이 나오고 있지 않고 저성장 기조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 잠재 성장률도 낮아지고 있고 네.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네. 코로나 이후 4년 동안 환율이 꾸준하게 올라왔는데 이게 그러면은 조만간에 바뀔 수 있는 거냐?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그 연평균 환율이 한 1,420원 조금 넘는 수준인데 네. 내년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자면 환율이 다소 안정화될 수는 있어도 올해 연평균 환율 수준보다는 높아질 가능성이 꽤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환율이 만약에 1,500원을 찍으면 대한민국에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해외로 자본 이탈이 더 가속화되겠죠. 네. 그리고 해외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 시장의 전망도 다소 불투명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국내 가게들의 인플레이션 기대는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물가가 불안해진다는 얘기고, 이제 수입을 위주로 하는 중소기업들 그리고 달러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 네.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고, 환율로 말미암아서 이미 우리나라가 이제 양극화가 좀 심화됐잖아요. 네. 근데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하는 자들 사이의 사회적인 긴장도 상당히 커질 위험이 있죠. 이미 그런 거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진행되고 같고 있군요. 예. 이게 1,500원 일종의 뭐 트리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1,500원을 넘어서게 되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그동안의 모순점들이 이제 조금 드러나게 드러날 된다.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겠죠. 굉장히 우려스럽네요. 그러게요. 지금 시중 유동성을 뜻하는 M2 지표가 7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원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환율이 오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한국은행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하는 측에서는 과도한 해석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죠. 시중에 많이 풀린 돈 그리고 환율 연관성 어떻게 봐야 돼요? 요즘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네. 지난 4년, 5년 동안 총 통화가 한 1,400조, 1,500조 원이
더 풀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대출, 부동산 대출로 흘러간 자금이 700조 원 정도가 되고 우리나라 명목 GDP로 증가한 이 금액이 200조 원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만 놓고 보게 되면 유동성을 많이 풀었는데 경제가 좋아지면 별 문제가 없는데 경제가 좋아지는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자산 가격 상승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유동성 증가가 자산 가격 상승에는 확실하게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환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 이렇게 보게 되면 그건 다소 좀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환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율이잖아요. 다른 자산과 다른 통화의 상대적인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풀었다고 단순히 환율이 오르는 것은 아닌데 다만 유동성이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가계나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났고 그 금액 중에 일부가 해외 투자되면서 환율은 끌어올렸다. 그래서 간접적인 경로로 환율을 상승시켰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유동성을 풀었기 때문에 환율이 올랐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연관 관계는 조금 다소 약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행이 말한 것처럼 좀 과도한 해석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거네요. 네네. 네, 결국엔 100조 대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선제적인 안정 조치다. 아니면 이미 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사후적인 조치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게 과거의 금융 위기와 좀 결부시켰을 때 이번에 100조 대 유동성이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도 궁금해하시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네, 고환율 국면에서 위험스러운 상황이 뭐냐면 네, 금리가 오르는 거거든요. 이미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있고 그러면 기를 쓰고 금리 인하 때문에 연준 의장 얘기를 하는 게 그게 결국엔 인플레이션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될까요? 힘들어지니까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일단 뭐 저기 금리 부담도 높아지게 되는 거고 기업들이나 가게들 차원 리스크가 커지게 되는 거고 네. 금융시장의 유동성 경색 리스크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러게 되면 이제 지금 고환율 상황에서 이제 금리 문제까지 이제 불거지게 되면 정말 힘들어진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번 100조 원 유동성 공급 정책은 그 채권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정책 대응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다는 그러면 측면에서 위기에 따른 사후가 아니라 선제적 안정 조치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선제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제적은 그러니까 이미 아닌가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네. 것이기 때문에 사후적 조치다. 중간 단계이지 않을까요? 네. 지금 이제 그레이 존이 심각한 필요하군요. 상황으로 가기 전에 이제 정책 대응을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측면이 좀 있어 보이고 네.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앞서 이제 유동성 얘기도 조금 했지만 시장 참가자들의 원화 약세 기대를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 측면. 그러니까 실제 이걸로 인해서 환율이 오른 효과는 약하다 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인해서 유동성 풀리니까 환율 더 오르겠구나라는 기대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또 네. 하나는 물가도 오를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가 커지게 되면 실제로는 그런 효과는 약하다 하더라도 가격 지표로는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경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관련 이제 환율이 이게 오르잖아요. 이제 미칠 듯이 오르다 보니까 정부에서 좀 달러 푸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풀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나오는 뉴스로는 그 연말 앞두고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조금 규모를 키우겠다라는 네.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환율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근데 보다 중요한 거는 실제 그런 정책들이 환율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인가인데 효과는 이렇게 클 거라고는 기대되지가 않습니다. 네. 효과가 있으려면 우리나라 그 해외 투자 가계나 기업들의 해외 투자 증가세가 좀 꺾이거나 아니면 국내 자산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거나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유입이 막 늘어나면서 환율이 안정화되는 게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은
환율 수준을 낮추는 것보다는 최근에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정말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율의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것만 해도 정책적인 성과 아니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물가가 들썩이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 같은데 노무라 증권이 내년 하반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내년 기준금리 결정에서 물가가 좀 중요한 변수가 될까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물가가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 2%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물가 리스크가 크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원달러 환율이 1,400원 후반대까지 올랐고 이게 고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게 되면 물가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조금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 그때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기준금리 결정이 좀 바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이 뭐냐면 원달러 환율을 시급히 안정화시켜야겠다. 내지는 물가를 안정화시켜야겠다라는 게 정책 목표로 부상을 하게 되면 기준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 소비라든지 투자가 여전히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게 정책 목표다. 네.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게 더 나타나면 금리를 인상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내년에 물가 리스크도 있고 환율 리스크도 있고 우리나라 경기도 안 좋은 리스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정부가 달성하려고 하는 최우선의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고 인상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금리가 인상되기에는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게 썩 녹록치가 않다. 앞서도 이제 금리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제 대출 금리도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고 이자 부담도 높은 상황이고 소비가 안 좋게 되면 환율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정책 목표는 경기 부양 쪽에 가야지 않겠냐라고 네. 생각이 되고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는 거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환율 문제 정부 대책을 얘기하셨는데 환율이 오르면서 정부가 458개 품목에 대해서 물가 안정 책임관 지정을 했거든요. 이게 좀 효율적, 실효적인 조치라고 보세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부 품목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독점적인 산업이라든지 네. 뭐 이런 산업에는 효과가 있긴 하겠지만 고환율 상황에서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서 물가가 오르는 거는 정부가 통제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나온 정책은 일단 정부가 조금 이제 몰린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효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다지 큰 효과는 있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정부가 물가를 안정화시키겠다는 의지는 보여주는 정도로서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네. 엔화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본 중앙은행이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11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30년 만에 최고 수준인 0.75% 됐다는데 엔화 강세의 영향으로 달러원 환율 상승세도 좀 진정이 될지 이 부분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약간 논란이 있는데 이번에 그 일본은행 그 통화정책 후에 기자회견을 봤어요. 제가 기대했던 거는 그동안의 일본은행이 흔히 이제 중립금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네. 일본은행이 어디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것인가 여기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는 1%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거를 조금 높인 수준에서 조금 시사점을 줄 줄로 전 기대를 했는데 전혀 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일본의 지표들을 보게 되면 물가 상승세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 흐름 자체는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저는 기준금리가 1.5% 수준까지 오를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랬을 경우에는 그동안에 일본의 저금리, 엔화 약세로 이제 그 투자됐던 엔캐리 자금들이
청산을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이제 엔캐리가 나왔으니까 엔캐리의 급소를 맞은 환율이 1,480원으로 이제 발작을 했다. 그래서 이것이 한국이 결국에는 엔캐리로 인해서 뱅크런의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러한 우려점도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뱅크런까지는 아니지만 네.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에서 좀 발작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주가 조정, 금리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렇게 됐을 때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길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내년 한 3, 4월 정도까지는 엔캐리 청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요. 이미 지금 추가적인 엔캐리 그 포지션은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늘어나고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에 있는 캐리 자금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축소가 되고 청산되는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 넘길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한국 엔캐리로 인해서 뭐 뱅크런 사태 임박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그리고 또 이런 말들도 있죠. 환율 보니까 나라 망한다.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인데 결국엔 이러한 국민적 우려와 불안감 속에서 금융 당국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이 방송 보시면 조금 좋아하지 않으실 분들 꽤 계실 것 같은데 원달러 환율이 높아진 거는 우리나라 경제 체력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인위적으로 원달러 환율을 지금 수준에서 내리기도 매우 어렵고 과거처럼 1,300원 아래 가는 거는 더더욱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1,400원 중후반 정도의 환율을 기본 환율로 삼고 내년을 준비하는 게 조금 바람직하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원달러 환율을 끌어내릴 만한 요인이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달러 환율이 높기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시고 뭐 망한다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망할 것 같지는 않지만 네. 뭐 좋지 않은 상황인 거는 분명하죠. 근데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경제와 자본시장이 갖고 있는 체력으로 좀 봐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은 앞서도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해외로 나가는 분들이 네. 우리 국내 자산 시장의 매력을 더 높게 보고 국내에 투자하게끔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빨리 되지는 않겠죠. 잠재 성장을 좀 높여야 되고 새로운 그쵸. 산업도 혁신시켜야 되고 그쵸.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나타나게끔 정부 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환율이 높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과거처럼 IMF 외환위기 겪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정도 수준이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다라는 거를 조금 받아들이고 접근하는 게 보다 더 현실적으로 지금의 현실을 좀 타개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에는 유례없는 환율 폭등으로 정부에서 이거 안정시키기 위해서 안간 힘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국민 경제 상황 계속 팔로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형준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코노미스트님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